안녕하세요. 저 회계기준원에 있는 선임연구원 양청산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IFRS 17 관련돼서 일반 무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실제로 붕괴가 일어나는지 숫자 위주로 해서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근데 이게 네 번째 시간인데 숫자를 보여드리면서 사례를 풀어드리는 것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숫자를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가정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가정들이 회계기준원의 공식적인 의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기준서에서 명백하게 언급되지 않은 자체적으로 사용된 명시적인 암묵적인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재량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 회계기준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진행은 PPT를 통해서 이론, 간단적인 원리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간단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엑셀 파일을 통해서 숫자가 어떻게 이루어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먼저 배포를 해드리지 않았어요. PPT에는 중요 가정이라든가 중요 참조사항 같은 것들만 언급해 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필요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강의가 끝나고서 전화, 접수처의 명함 같은 것들을 맡기고 가시면은 바로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강의의 진행은 공통적인 가정을 통해서 기본 사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공통적인 가정은 보험기간은 4년이다. 그리고 보험료는 10,000원인데 최초에 보험 인식 즉시 수납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6,000원, 매 기간 말 균등 지급하기 때문에 1,500원씩 계상이 되고, 발생 시 즉시 지급되기 때문에 발생사고 부채는 계상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사업비도 역시 2,000원이 매 기간 말 500원씩 균등하게 지급된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위험 조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통계적인 방식을 통해서 측정하게 되는데, 그런 방식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이 자리가 조금 시간이 좁기 때문에 총 원수 보험료, 수입 보험료의 5%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상품을 공통적인 가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 수입 금액은 10,000원이고 실제적으로 유출이 되는 금액은 8,000원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가져가게 되는 수익은 2,000원인데, 쉽게 얘기를 들어서 치킨집에서 치킨을 판다라고 했을 때 치킨 가격이 10,000원인데 생닭 가격이라든가 혹은 기름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을 8,000원이라고 계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가격이 변동함으로 인해서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마진 요소가 있을 거고, 실제적으로 회사 그 사람이 전부 다 이것은 내 돈이다 라고 가져가는 마진이 나눠지게 될 텐데요. 그게 이제 위험 조정과 계약 서비스 마진으로 나눠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 조정에 대한 방식은 경험적인 방식, 통계적인 방식을 통해서 신뢰도나 측정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다만 이 사례에 있어서는 처음에 수입보험료의 5%를 가정하고 기간별로 동일하게 생각이 된다. 그리고 보험금융 손익에 대해서는 기준서에서 언급한 대로 보험금융 손익을 분리할 수도 있고 분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사례에서는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요소는 없는 것으로 가정을 했고요. 보장 단위는 총 2만인데 매 기간 동안 균등하게 제공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개별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기본 사례를 통해서 숫자들을 한번 봐보게 될 거고요. 동시에 이제 IFRS 4에서와 4라고 하는 것은 기준서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에서 IFRS 4 체제하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회계 처리와 IFRS 17에서 언급하고 있는 분계의 주요 항목별 차이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사례 설명 뒤에 CSM 삼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패턴화돼서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에 있어서는 공통가정에 추가로 신계약비가 추가로 지급이 1,000원이 추가로 지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게 IFRS 4에서 이연 신계약비와의 회계 처리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17 안에서도 유지비성 항목과 신계약비, 그 기준서 용어로는
보험 취득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 사례에 있어서는 기본 가정에서 현금 흐름을 이 기간이 지난 뒤에 변경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보험금이 1,000원씩 추가로 지급된다라고 가정을 해서 손실부담 계약이 되면 이 손실부담 계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손실부담 부채라고 하는 것이 환입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교재에서는 보험 현금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정확한 용어는 보험 금융손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 할인율 10%를 적용을 해서 할인 적용 안 된 계약과 분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CSM을 생각을 하는데 보장 단위를 할인한 것과 할인하지 않은 것이 분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보기에 앞서서 4에서와 17에서 주요 항목별 분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4에서는 우리가 보험업법에서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해서 보험료를 납입할 예정인 그 시점이 도래하게 되면 보험료 수익과 미수수 보험료를 인식하게 되죠. 근데 대부분의 보험 같은 경우는 돈 받기 전에 보험 보장을 시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 수납이 되면서 바로 보험료 수익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IFRS 17에서는 보험 인식 기준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을 하고 있죠. 즉, 보험회사가 보험 보장을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거나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생기거나 해당 계약이 손실부담 집합이 되는 경우, 그 중에서 빠른 경우에 보험 계약을 인식하라라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4와 17에서는 인식 요건에서부터가 우선 차이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인식 시점에서는 현금 흐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올 돈에 대한 부분이 벨 자산으로 기록이 되고요. 나갈 돈에 대한 부분이 벨 부채, 나머지 마진 요소가 RA와 CSM으로 각각 계상이 되죠. 또 한 가지 큰 차이는 이 벨 자산과 벨 부채라고 하는 부분이 합쳐져서 기록이 됩니다. 4에서 현재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미수보험료라든가 미환급보험료라든가 그런 개별 계정들을 다 분리를 시키죠. 그래서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을 별도로 계상을 하는데 17에서는 그것을 합쳐놓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변경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17 프로젝트에 꼭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유럽에서는 이 관련된 부담 때문에 기존의 체계처럼 미수보험료 같은 항목들을 자산으로 별도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에 대해서는 17에서는 현금이 수납이 되면서 앞서 인식했던 벨 자산 부분을 상각하게 되는 거고요. IFRS 4에서도 보험료 수납이 발생했을 때 부채로 인식하는 회계 처리가 있습니다. 즉, 보험료 수납 금액만큼을 보험료 적립금 전입이라고 하는 비용 계정으로 처리를 해서 보험료 적립금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으로 쌓아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기에 적용되는 예상되는 비용만큼 그 보험료 적립금을 상각해 나가면서 보험료 적립금 환입이라고 하는 수익 계정, 즉 비용 마이너스 계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단기 예상되는 보험금, 사업비, 환급금을 계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17에서도 단기에 예상되는 현금 유출 부분을 계산을 해서 부채를 차감한 다음에 보험 수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4에서는 이 보험금, 예상 보험금과 사업비와 환급금 이 부분에 마진 요소를 붙여놨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상 보험금과 실제 나가는 보험금의 차이를 통해서 사고율차, 비용을 통해서 사업비차, 그리고 실제로 분리되는 환급금 관련된 요소를 통해서 이자율차라고 해서 삼위원론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많이 손익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료 적립금 환입이라고 하나의 계정으로 터졌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이익이 발생했는지 그 구조를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17에 있어서는
실제 현금 흐름만큼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위험 조정, 회사가 얼마나 위험을 감당했느냐에 대한 마진 부분인 RA를 상각하면서 수익을 또 인식하고, 보험 수익이 서비스 제공에 따라서 상각되는 부분을 인식해서 역시 보험 수익으로 인식이 됩니다. 즉, 실제 비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도 요소별로 분리가 되고, 회사가 그 보험료를, 부채를 차감해가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들을 요소별로 분해를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느냐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예상 현금 흐름 조정 부분인데요. IFRS 4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예상된 현금 흐름이 변경됐다고 해서 그것을 재무제표에 별도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LAT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부채가 너무 적게 계산됐으면 어느 정도는 추가적으로 쌓아라 라고 하는 규정은 있지만 시가에 변동하는 부채의 조정 부분은 없고요. 다만 세븐틴에 있어서는 그 미래 예상된 현금 흐름의 변동만큼 벨 부채 혹은 벨 자산을 조정해주면서 그 변동 부분을 CSM으로 흡수를 하고요. CSM으로 흡수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는 손실부담 손실이라는 항목으로 즉시 손실로 인식을 합니다. 그 말은 IFRS 4에서는 맨 처음에 예상했던 원가법 회계 처리를 한다. 세븐틴에서는 그 예상되는 가정의 변경을 통해서 시가법 회계 처리를 한다. 그렇게 해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맨 처음에 주요 공통가정을 설명을 드리면서 보험료 수입이 10,000원이 기초에 수입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약 집합 인식 직후에 10,000원의 수입이 발생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보험금 지급은 총 6,000원이 발생하는데 매년 균등하게, 그래서 1,500원씩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비 지급 같은 경우에도 총 2,000원의 지급 부분이 매년 500원씩 균등하게 지급이 될 것이다. RA 같은 경우는 125씩, CSM의 상가 같은 경우에도 매 기간 동일한 보장 단위를 제공하게 되니까 동일하게 CSM을 상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금 흐름도 이 예상했던 현금 흐름과 다르지 않다라고 가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통해서 최초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각 기간별 현금 흐름과 부채 상각 혹은 실제 현금 흐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눠 드린 표가 이 표인 거고요. 이 표에 따라서 엑셀 화면을 통해서 실제 분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표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 관련된 가정을 통해서 실제 현금 흐름을 그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보험 계약 집합의 인식 시점은 현금 흐름이 실제로 발생하기 이전에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보험료 수익만큼이 벨 자산으로 기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현금이 지출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만큼 벨 부채로 계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최초에 RA가 500일 거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RA가 위험 조정이 500이다. 그리고 CSM은 자녀 손익을 의미하는 거니까 벨과 RA 8,500을 제외한 1,500만큼이 CSM으로 계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험료 수납이 이루어지게 되면 현금이 수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보험료 수익이 자산 차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에서는 이 현금 들어오는 만큼 수익 PL로 처리했지만 세븐틴에서는 자산의 변동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자산 부채의 변동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일기간의 분계를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예상되는 비용만큼이 현금 흐름만큼이 부채의 차감으로 발생하게 되면서 수익으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즉 IFRS 4에서는 현금 흐름이 발생할 때 바로 수익을 발생시켰었죠. 근데 세븐틴에 있어서는 현금이 들어올 때 부채로 계상을 했다가 그 부채를 차감하면서 예상 현금 흐름만큼만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비용만큼이 유출이 발생하면서
보험 서비스 비용 항목으로 계상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또 다른 수익 항목인 RA 상각과 CSM 상각까지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매 기간 동안 125, 375씩 상각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만큼만 수익이 인식이 됩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안타깝게도 한 번에 보이지는 않네요. 예. 보험 수익에 있어서는 예상 보험금 사업비만큼 벨차감이 되면서 수익이 인식이 되고 RA 상각, CSM 상각만큼 수익으로 또 인식이 되고 보험 서비스 비용에서는 실제 현금 흐름만큼이 비용으로 인식이 되니까 수익 2,500, 비용 2,000 해서 바텀 라인인 보험 서비스 결과 500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매 기간 현금 흐름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으니 예상과 비용, 실제 현금이 같다라고 말씀드렸으니 500, 500, 500 해서 내 기간 동안에 현금 보험 손익을 다 합해 보게 되면 보험 수익은 들어온 돈인 많이 계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급되는 비용은 8천만큼이 계상이 돼서 총 손익은 2천만큼이 계상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상품들은 바텀라인, 결과적인 손익이 같습니다. 들어온 돈 마이너스 나간 돈이죠. 근데 모든 기준서는 그 손익이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수익으로 어떻게 분해하고 비용으로 어떻게 분해해서 총 손익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경로를 만들어 나가느냐, 그게 바로 IFRS 17 보험 기준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CSM 상각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맨 처음 공동 가정에 있어서는 매 기간 동안 보장이 똑같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상품이 대출 보증보험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고객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자녀 대출 금액만큼을 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그런 상품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최초 CSM은 1,500원이었죠. 근데 이 상품의 특징이 맨 처음에는 총 10,000원까지 이 부도나는 금액을 보장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기간에는 부도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신용도가 상승했으니 2만을 보장해주겠다. 3기간에는 3만, 4기간에는 4만을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는 상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대출한 금액은 5천이었고 매 기간 동안 상각 스케줄에 따라서 대출금을 갚아나갈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고객이 보장받는 금액은 5천, 3천, 1,500, 500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이 상품은 심지어는 매 기간 동안 부도나는 모든 금액을 무제한으로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상품이라고 하게 되면 기간별로 보장이 제공되는 금액의 차이를 별도로 인식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장 단위가 매 기간 동안 같겠죠. 그래서 기준서에서는 매 기간 동안 상각되는 보험 계약 마진의 규모를 해당 기간 말 CSM 상각 전 잔액에다가 단기 보장 단위를 곱하고 그리고 자녀 기간 동안 보장 단위를 나눠서 즉 총 보장 단위 중에서 단기에 실제로 제공되는 보장 단위만큼만 상각해서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최대 보장을 기준으로 설명하게 된다고 하면 총 기간 동안 10만이 제공이 될 건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기간에는 만이 제공이 될 거니 1,500 곱하기 10만 분의 만 해서 150이 인식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기간 동안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다 보니까 최대 보장 금액을 기준으로 상각을 하게 되면 매 기간 상각되는 CSM 금액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실질 보장 금액으로 하게 되면 상각되는 CSM이 줄어들겠죠. 매 기간 똑같은 보장이 제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똑같은 금액씩만 상각이 되겠죠. 결국에 IASB에서는 이 CSM 상각 기준을 설정할 때 서비스 제공을 최선으로 반영하는 기준으로 보장 단위 CSM 상각 기준을 설정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회계 정책의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 말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사한 상품과의 CSM 상각 패턴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업계의 다른 회사가 같은 상품에 대해서 적용하는 CSM 상각 기준에 대해서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각 패턴에 따라서 보험 수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신계약비 적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기본 가정에서 추가적으로 1,000원의 신계약비 지급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신계약비는 기준서에서는 보험 취득 현금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계약 체결 관련돼서 대리점 혹은 설계사 등한테 체결시켜 주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례금 정도로 지급을 하는 금액이죠. 그러다 보니까 체결 시점, 계약이 초기에 집중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때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비용을 인식하게 되면 이 기준서의 목표인 수익과 비용의 안정적인 대응과 맞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IFRS 17 이전의 4에서의 회계에 있어서도 이연 신계약비라고 하는 항목을 통해서 이연을 시켜주고 있었죠. 보험료 수납이 될 때 이 보험료는 모두 다 신계약비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올 때 4에서는 모두 다 보험료 수익으로 인식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비용이 지급이 될 때 모두 다 비용을 처리를 했겠죠. 근데 이 비용이 너무 앞에만 집중되는 것은 안 좋다라고 해서 이것을 비용을 차감하면서 이연 신계약비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 계약 기간과 최대 7년 중에서 X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작은 기간이 맞겠네요. 예. 그 기간 동안 나눠서 이연 신계약비 자산성 항목을 상각해가면서 비용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죠. IFRS 17에서는 아까 첫 번째 사례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 현금이 수납이 될 때 전여보장 부채를 인식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비용이다라고 하게 되면 예상되는 비용만큼 그 부채를 차감해가면서 수익으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실제 지급이 나간 만큼 비용성 항목으로 인식을 했었죠. 근데 17에서 보험 취득 현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맨 처음에 현금이 들어올 때 배를 인식하는 것은 같지만 실제 지급할 때 수익과 비용을 그 시점에 인식하지 않고 배를 차감해가면서 현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보험 기간 동안 나눠서 보험 수익과 비용에 같은 금액을 매년 동안 인식하는 거죠. 자산과 부채가 모두 다 차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 상에서, 재무상태표에서는 이 이연 신계약비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잔액을 관리해서 매 기간 동안 상각해야 될 금액을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금액은 수익과 비용이 동일하게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분계를 통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가정은 똑같고 이 벨에 신계약비, 보험 취득 현금이 항목으로 1,000원이 비용이 더 지급이 된 거죠. 근데 이 항목은 결국에는 비용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CSM이 최초 사례 1이 1,500에서 5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계약비 지급 시점에 다른 비용하고는 다르게 바로 배를 차감해가면서 현금을 지급을 하고요. 다른 예상 비용과 실제 비용은 첫 번째 사례와 같습니다. 예상되는 벨만큼 차감하면서 수익, 그리고 실제 지급만큼 비용과 현금 유출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산 시점에 이 계약 관련돼서 신계약비가 1,000원이 있었는데 4년 동안 상각을 해야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결산 분계를 터뜨려 주는 거죠. 양쪽에 보험 서비스 비용과 보험 수익을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해 주는 겁니다. 이 250이라고 하는 금액은
천이라고 하는 신계약비가 4년 동안 동일하게 상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거를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보도록 하면 한눈에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예상 보험금과 사업비, 실제 보험금과 사업비 같죠. 그리고 RA 상각 부분도 125로 같죠. 그리고 CSM 상각은 최초에 발생한 부분이 균등하게 상각된다라고 했으니까 125로 줄어든 부분이 맞죠. 근데 추가적으로 한 줄씩이 끼어들었습니다. 신계약비 상각 관련된 부분이 수익으로, 그리고 비용으로도 각각 250씩 추가된 거죠. 맨 처음 사례에 있어서는 그냥 뒤를 가지고 표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손익을 함께 보여드린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것도 같습니다. 보험 수익이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온 돈, 보험 서비스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간 돈인데, 이 나간 돈은 아까 사례 1에 비해서 신계약비 부분이 추가가 되었으니까 회사가 가져가야 될 바텀라인 서비스 결과는 1000으로 변경이 된 거죠. 엑셀 사례, 기본 가정을 통한 사례도 약간 복잡한 측면이 있어서 정말 좀 더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다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이 계약 관련돼서 현금 유입인 보험료가 100이 들어올 거고 보험금이 80이 나갈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상되는 이익은 20일 겁니다. 근데 가정 변경이 돼서 보험금이 40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변경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 계약은 예상 손실 계약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이것을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보험료 100 수입에 보험금 80이 예상이 되니까 벨은 80만큼 인식을 하고 예상되는 수익만큼은 부채 항목인 CSM으로 계상을 하죠. 미실현 이익인 CSM은 부채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험금이 40이 늘어난 만큼 벨이 추가가 돼야지 되겠죠. 근데 이 40이 예상 현금 비용이 늘어나게 된 부분은 우선은 CSM을 통해서 흡수를 하게 되는데 지금 CSM은 20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CSM-20을 하든가 아니면 즉시 손실로 인식을 하든가. 기준서에서는 즉시 손실로 인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수익은 부채로 계상을 하고 예상되는 손실은 즉시 손실로 인식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벨이라고 하는 것이 상각돼서 수익으로 인식이 되어야지겠죠. 그래서 실제 지출 시점에 보니까 벨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은 120, 실제 지출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도 120. 그래서 총 수익을 계산해 보니 벨 감소 120, 그리고 총 비용을 계산해 보니 실제 지출과 이 앞기간에 인식했던 즉시 손실 20을 더해서 140이 비용이 발생을 했어요. 바텀라인은 같습니다.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 빼니까 최종 손익은 20이 맞는데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100원을 받아서 120원을 지급을 했는데 왜 수익은 120원이 되고 비용이 140원이 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늘려준 벨 120 안에 내가 실제로 받을 돈과 미래의 비용을 먼저 인식한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비용은 나중에 실제 비용으로 인식이 될 테니 그러면 이때 시점의 비용이 중복 계상이 되어 있다라고 계산해서 기준서에서는 이 손실 부담에 관련된 부분만큼을 수익에서 차감해서 비용의 마이너스로 인식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수익도 줄어들고 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종합하면 총 수익 100, 총 비용 120 이렇게 해서 최종 손익도 같고 총 수익과 총 비용도 과대 계상되는 부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즉 현재 기준의 비용은 100이지만 미래에 발생할 보험금, 추가 보험금에 대해서 비용을 앞에 결산 기간에 먼저 인식하는
보수적인 회계 처리를 IFRS 17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셀을 전체 다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손실 부담, 보험 현금 흐름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변동분에 대해서만 발췌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가정에서 우리는 3기간, 4기간에 보험금과 사업비가 각각 1,500, 500씩 발생할 것이다 가정을 했었고, RA도 500에서 매 기간 동안 125씩 상각이 될 거다. CSM도 375씩 상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3기간과 4기간의 보험금이 1,000원씩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벨 보험금이 2,500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2,000의 미래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흡수가 되어야 되느냐? 우선은 자녀 CSM 1125를 상각해주고 CSM으로 흡수하지 못한 나머지 875만큼은 즉시 손실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벨과 RA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각을 한 상태로 부채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CSM은 상각 전에 이 이행 현금 흐름의 변동을 반영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준서에서는 이 미래 이행 현금 흐름의 변동 부분에 있어서 CSM 단기 상각 CSM 반영 전에 이행 현금 흐름을 조정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M 1125를 다 지우고 나게 되니 자녀보장 부채 부분이 6,250으로 증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즉시 손실로 인식한 부분만큼은 875다 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기간에 상각될 자녀보장 부채 부분을 나눠서 다시 한번 보게 되니 2,500의 보험금이 상각될 부분이 어떠한 기준으로 인해서 수익과 비용 마이너스로 배분이 되어야지 될 텐데, 기준서에서는 명확한 기준까지는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계적인 방식으로 배분을 하되 그 항목은 이행 현금 흐름, 즉 벨과 RA 부분, 그리고 보험금융 손익까지 배분을 하라라고 해서 어디에 배분해야 될지에 대한 항목만 지정을 해주고 있어요.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 사례에 있어서는 총 6,250분에서 손실부담분이 875니 이 비율로 한번 나눠보자 라고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인 14%만큼만 수익에서 제거해서 비용 마이너스로 인식을 할 거다라고 계산을 해보니 단기 상각의 3,125분에서 수익은 2,687, 비용은 438로 나눠지게 된 거죠. 결국에 이런 상각, 비용의 마이너스를 통해서 최초에 우리가 인식했던 손실부담분 875를 잔여기간에 봤을 때 0까지 줄여주라 라고 기준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엑셀 파일을 통해서 분계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기간까지는 똑같고요. 2기간도 예상 비용과 실제 비용이 반영돼서 상각되는 부분은 같습니다. RA도 같죠. 근데 예상 보험금이 변경이 됐어요. 2천만큼이 추가 현금 흐름 유출이 발생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1125는 자녀 CSM에서 상각을 하고 나머지 875만큼은 즉시 손실로 인식을 해라. 이것을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 예상보험금, 예상사업비 같죠? RA 같죠? 실제보험금, 실제사업비 같죠? 다만 손실부담에 관련된 즉시 비용 부분만큼이 875가 추가로 인식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CSM은 잔여 금액이 0이 됐으니까 당연히 잔여 상각 금액도 없어지게 될 거고요. 3기간부터 어떻게 분기가 변경되는지 보니 예상 비용만큼 배를 상각해서 수익을 인식을 해야지 되는데 이 수익 인식만큼이 아까 방금 전 PPT를 통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익과 비용 마이너스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RA 상각 부분 관련되어 있어도 나눠서 인식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 보험금만큼 예전에는 사례 1에서 2,500이었죠. 그리고 예상 사업비도 50이었고 RA 상각도 125였는데 이게 비용 마이너스로 배분된 총액 438만큼이 나눠서 보험 서비스 비용으로 나눠진 거고요. 이것을 1기간, 2기간, 3기간, 4기간 동안 다시 한번 계산을 해가지고 합을 해보니 결국에는 보험 수익은 많이 똑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험 서비스 비용도 유출 금액인 맨 처음에 8,000 가정에서 2,000이 더 늘었으니까 만으로 똑같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손실부담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875만큼 손실을 인식했다가 세 번째 기간에 438만큼 비용 마이너스 해주고 나머지 기간에도 438만큼 잔차를 위해서 437만큼 비용 마이너스를 해주니까 4기간 동안 손실부담 관련돼서 인식하는 금액을 합하면 0이 된다라는 거죠. 보험 서비스 결과는 당연히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이 같으니 0으로 되게 되는 거고요. 손실부담 관련돼서 기준서의 적용 사례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한 6분의 1 정도가 돼요. 그 정도만큼 제일 복잡하고 계산이 힘든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숫자 하나하나를 따라가시기보다는 이게 어떠한 원리로서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냐, 미래 추가로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미리 비용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부채 증가한 만큼을 그대로 다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인식한 비용만큼을 마이너스 쳐가지고 인식을 해줘라. 그래서 총 보험 서비스 결과는 결국에는 현금 유입과 유출 이게 차액으로 나오는 것과 같다. 그런 정도의 원리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험 금융 손익 관련된 부분인데요. 미래에 지급해야 될 보험금이 720이다. 좀 더 엑셀 사례하고 다르게 좀 더 간단한 사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험금이 720이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것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은 720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가치로는 600, 사업비나 나머지 항목들도 다 다른 금액, 그거보다 작은 금액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단기간에 예상된 실제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상각에서 수익으로 인식을 해줘야지 되겠죠. 난 맨 처음에 600밖에 인식을 안 했는데 720만큼을 수익으로 인식을 해줘야 되니까 이 차액을 어떤 식으로든 보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즉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보험 부채를 증가시켜주면서 자산의 경우에도 증가하게 되면 이자 수익이 될 거고 부채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게 되면 이자 비용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단순히 보험 현금 흐름만 가지고 수익을 인식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컴포넌트를 나눠서 이 금융 효과가 발생하는 부분을 분리해서 인식해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비슷한 사례로 IFRS 9 관련된 대손 충당금을 회계 처리를 해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을 계산을 할 때 위험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대손 충당금이 변경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현재 가치 할인분이 변경이 돼서 발생하는 언와인딩 이펙트라고 하는 것을 분리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죠. 그것과 같다, 비슷한 유형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약하면 보험 수익으로 인식할 부분을 단순히 보험 현금뿐만 아니라 보험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금융효과도 함께 계산을 해서 인식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보험금융손익의 포인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통해서 항상 같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 기간마다 금융위험 및 그 변동 효과를 통해서 부채가 변동이 될 겁니다. 그것만큼 부채 그 규모에 반영이 돼야지 될 거고요. 위험 조정 관련돼 있어서는 보험금융 손익을 분리할 수도 있고 분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회사의 정책적 허용 사항을 열어줬습니다. 보험계약 마진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계산을 할 때 나머지 들어올 돈의 현재 가치와 나갈 돈의 현재 가치 그리고 아래를 다 빼고 나서 데이원 손익을 0으로 만들어주는 잔여금액이다라고 했었죠. 그만큼 미실현 손익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이 미실현 손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자율의 변동 부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른 벨이라든가 RA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위험 및 변동 효과가 반영이 되게 되는데 보험계약 마진의 경우에는 최초 이자율로서만 불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맨 처음 보험계약 집합을 인식을 할 때 들어올 돈의 현재 가치와 나갈 돈의 현재 가치를 각각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기초에 한꺼번에 한 번에 인식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관련 할인율 관련된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유출된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각각 기간별로 나중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할인 효과가 반영이 되죠. 미래의 현금 흐름이 할인이 됐으니까 당연히 보험금과 사업비 관련된 부채는 줄어들 거고요. CSM은 당연히 데이원 손익, 첫날 손익이 0이 되는 금액으로 맞춰줘야지 되니까 CSM이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과거에는 시나리오 1에서는 CSM이 1,500이었지만 이 사례에서는 벨이 줄어든 만큼 CSM을 추가적으로 인식해서 재무상태표에 인식이 되어 있죠. 이제 결산 시점을 일시점의 결산 시점에 결산을 해보니 이 이자 비용만큼 벨과 CSM을 늘려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기간에 우리가 보험금 관련된 벨을 4,755로 계산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할인율은 10%라고 가정을 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10%를 곱하면 476, 각각 159, 316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만큼 벨을 증가시켜주는 거고요. 다만 단기에 실제 유출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비용은 1,500으로 갔죠. 그리고 실제 비용도 같고요. RA 삼각과 CSM 삼각도 아까 사례 1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손익계산서를 한번 그려보니 예상보험금 사업비, 실제 보험금 사업비 같죠? RA 같죠? CSM 삼각은 잔액 자체가 변동되었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관련돼서도 보험금융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기손익도 변경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보험 두 채밖에 발생을 남지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만 계속해서 발생하는 구조였지만 만약에 미수보험료, 보험료 수입이 나중에 발생할 것이다 라고 가정했다라고 하면은 이자 수익도 계속해서 발생을 할 겁니다. 그와 동시에 2년, 3년, 4년을 계속 해보니 벨 부채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보험 금융 비용이 줄어들고 그것만큼 단기 손익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4기간까지 계산을 하고 4년간의 손익을 합해보니 시나리오 1에서의 사례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에서는 보험 수익이 만이었고 보험 서비스 비용이 8,000이었죠. 그래서 단기 손익이 2,000이다 라고 계산을 했었는데 이 사례에서는 보험 금융 비용만큼 증가된 부분이 추가적으로 보험 수익으로 인식이 되었고 그것만큼 보험 금융 비용을 인식하게 되면서 바텀 라인은 같지만 손익이
어떠한 요소로 인해서 갈라져서 보여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종 손익은 들어온 돈 마이너스 나간 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CSM 삼각 관련된 내용인데요. 시나리오 1의 가정을 그대로 공통가정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매년 동일한 보장 단위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CSM 이자가 붙잖아요. 그러면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 붙은 만큼 점점 더 증가하겠죠. 그 말은 삼각되는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간에선 869, 956, 1052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반영이 되겠죠. 근데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는 같은 보장을 제공했는데 다른 부분, 매 기간 다른 CSM을 인식하는 게 약간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미래의 보장을 할인해 주는 겁니다. 즉 현재의 5,000원을 보장해 주는 것과 미래 기간에 5,000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기간의 보장을 할인해서 반영을 해주니 2, 3, 4차년도의 보장 단위를 10%로 할인해서 반영하니 17,434분의 5천 각각 나눠져서 보니까 삼각 금액이 매 기간 동안 같은 금액으로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준서에 있어서는 이 보장 단위를 할인해야 되느냐 보장 단위를 할인하지 말아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이것은 보험회사의 정책적 선택사항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할인을 반영을 해서 정책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부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